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의 이제 남은 내용들을 갖다가 다 살펴볼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했던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의 역할을 하는 이제 set transformer를 다 끝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시만요. 어,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이제 set transformer 마저 다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내용이 vision transformer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비전에서 지금 많이 쓰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있고, 비전 트랜스포머를 하기 전에 요 사이에 이제 저희가 뭐 사실은 뭐 이 내추럴 랭귀지 쪽에 이제 트랜스포머들이 굉장히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도 대략 내추럴 랭귀지에서 트랜스포머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이런 게 있구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모델이 이제 BERT라는 모델. 그리고 사실 이 BERT가 나오고 나서 뭐 이제 BERT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GPT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GPT는 그냥 디코더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살펴볼 거는 없고요. 사실 저는 이제 BERT 모델이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각자의 그 도메인에 맞춰서 이런 그 BERT 계열 모델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임팩트가 상당히 있고 뭐 여기에 쓰인 대표적인 몇 가지 테크닉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 소리는 잘 들리고 계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좋습니다.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permutation invariance가 필요한 데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인풋이 셋으로 들어와서 아웃풋을 갖다가 계산해 주는 모델을 관심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인풋이 셋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셋 안에 있는 그러한 원소들은 뭐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더라도 뭐 아웃풋에는 결과에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은 각각 하나하나의 그 포인트들의 순서는 뭐 당연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이 포인트들의 셋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어떠한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건지를 갖다가 판단해 주는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이 필요하고요.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딥셋이라는 걸 갖다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딥셋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이러한 셋 인풋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을 임베딩을 갖다가 시키고 다 썸을 합니다. 네. 그럼 일단 임베딩을 각각 시키고 썸을 하게 되면은 썸이라는 거는 사실 permutation invariant예요. 그렇죠? 뭐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똑같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떤 다시 하나의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아웃풋은 permutation invariant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썼던 모델이 이제 딥셋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논문을 처음 봤을 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물론 이제, 뭐, 하나의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좋은 어프로치긴 하지만은,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렇게 각각 엘리멘트들의 그냥 개별적으로 임베딩을 시킨 다음에 썸을 하는 거는, permutation invariance는 유지를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이 엘리멘트들 간의 디펜던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엘리멘트들 간의 디펜던시까지도 고려한 permutation invariance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바로 set transformer의 아이디어고요. 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computationally 이제 어떤 테크닉들이 이제 사용이 된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permutation invariant 모델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딥셋처럼 일단은 각각의 그 셋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임베딩을 갖다가 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임베딩은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풀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롤을 갖다가 거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뭐 여기서 디코더는 그냥 그 인코디드 퓨처를 갖다가 어, 다 합쳐서 그냥 그 원하는 아웃풋으로 매핑을 갖다가 시켜주면 되죠. 교수님, 여기서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네. 셋 트랜스포머도 인코더와 디코더로 돼 있고요. 인코더는 셋을 갖다가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은 벡터로 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셋을 인풋으로 받고 디코더의 아웃풋은 벡터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permutation invariance와 permutation equivariance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자, permutation invariance는 제가 좀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인풋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아웃풋은 전혀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invariance니까요. permutation equivariant하다는 거는 우리가 인풋의 순서를 바꾸면 아웃풋의 순서도 똑같은 순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quivariant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하여튼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아셨죠? 그래서 그 permutation equivariant 펑션의 example 가장 이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스트럭처인데요. 어떤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 theta로 프로젝션을 갖다가 시키는데 이 theta라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람다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플러스 그 다음에 gamma 곱하기 이 1로 다 구성되어 있는 벡터 그리고 그거의 트랜스포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형태냐 그러면은 간단한 example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인풋의 그 엘리멘트 개수가 3개라고 하겠습니다. x1, x2, x3. 그러면 lambda i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 뭐 set transformer를 굉장히 많이 쓰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모델이 다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permutation invariance가 그다지 그렇게 수강생 마이크는 누가 얘기하셨나요? 네네. 제가 있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그러면 마이크 세팅이 뭐가 또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뭐, 잠시만요. 아. 네.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그때도 한번 그랬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었는데. 제 네. 목소리도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들려요, 지금. 제 지, 목소리는 들리세요?
네. 그 3인 제, 학생만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아, 이제, 지금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이제 들립니다. 아, 네네. 아, 뭐, 아까 전에 네. 그 이큐에이션에서 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풀링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 조금 헷갈려 아, 몰라가지고요. 네. 풀링은 이때까지, 이게, 그니까, CNN에서도 풀링이 있었죠. 컨볼루션도 있었고, 풀링도 있었잖아요. 풀링. 풀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애그러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합치는 거를 풀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썸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그샘플을 보면은 썸. 썸은 대표적인 풀링의 한 방법이죠. 썸은 뭐 곧 average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맥스를 갖다가 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맥스 풀링 같은 거를 많이 썼었잖아요. CNN에서. 똑같은 겁니다. 네. 아,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기억났습니다. 네네. 네. 네, 뭐, 아직 뭐, 저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permutation equivariant는 이제 제가 아까 theta가 지금, gamma의 one transpose라고 돼 있죠. 이제 요거의 간단한 example, 그 3dimension 케이스에 대해서는 램다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뭐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이고널 엔트리에만 램다가 있죠. 그리고 gamma 곱하기 1 트랜스포즈는 1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3 by 3 매트릭스인데 전부 다 1로 채워지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니까요. 1 트랜스포즈는 네. 그러면 자,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이거에 그 가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벡터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gamma만큼만 스케일링이 돼 있는 거고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갬마 곱하기 그 다음에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은 이쪽은 이제 첫 번째 텀이 있고 두 번째 텀이 있죠. 자, 두 번째는 permutation invariant 합니다. 저 순서를 어떻게 로우의 순서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첫 번째 텀은 만약에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아웃풋의 순서도 똑같이 바꾸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똑같이 바뀐 순서대로 아웃풋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스트럭처를 저희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dot product attention은 저희들이 트랜스포머에서 쓰던 똑같은 dot product attention을 쓰고요. 즉, 어떤 쿼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key value가 주어졌을 때 이제 뭐 사실 여기서의 그 오메가는 그냥 어떤 뭐 특정한 펑션인데요. 뭐 지금은 그냥 identity 펑션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activation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어,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썼었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더 제너럴하게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갖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와 키의 닷 프로덕트의 소프트맥스로서 attention weight이 계산되고 거기에 이제 value가 곱해짐으로써 그 value들의 weighted sum으로써 attention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 멀티헤드로 확장을 한 거는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 합치고 마지막 파이널 아웃풋은 한 번 더 프로젝션을 시켜서 아웃풋을 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텐션을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말고 모든 뉴럴 네트워크들은 그러니까 어떤 한 레이어에서 또 다른 레이어로 인포메이션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어떤 라우팅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커뮤니케이션들을 익숙한 분들은 뭐 라우팅의 개념이 더 익숙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라우팅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말고는 거의 그 다른 모든 뉴럴 네트워크들은 다 이 라우팅이 다 고정이 돼 있죠. 딱 스트럭처가 주어지고 하면은 그냥 그 웨이트들도 다 결정이 되면은 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레이어에서 그 다음 레이어로의 뭐 정보의 전달은 딱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라우팅 패스가.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들은 다 스태틱한 라우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어텐션은 스태틱 라우팅이 아니라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쿼리를 그 다음 위 상위 레이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노드들을 우리가 쿼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이제 쿼리가 이러한 벡터다. 자, 그러면 그 하위 레이어가 이제 키하고 밸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노드의 벡터는 이제 이렇다. 자, 그러면은 이제 dot product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라우팅은 이 dot produc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ttention이 라우팅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얘랑 가까우니까 이제 이쪽으로 많은 attention이 주어질 테고 이 정보가 이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제 얘 말고 다른 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뭐 걔의 컨트리뷰션은 굉장히 미비할 테고요. 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라인이 되고 얘는 이렇게 얼라인이 되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쿼리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라우팅이 갖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텐션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은 뭐 저는 훨씬 더 명확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쓰인 그 이제 핵심적인 그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사실 뭐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더 트랜스포머나 뉴럴 네트워크에 익숙해지면은 딱 뭐 이 노테이션만 봐도 뭐 그냥 금방금방 얘는 이제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뭐 지금은 그 금방 이제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네, 여기에서 계층의 의미가 뭐죠? 쿼리와 키 밸류에 대해서요? 기존에는 우리가 각각의 그냥 노드를 한 계층에서 하나를 쿼리로 잡으면 이렇게 프로퍼티를 다 계산해내서 곱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계층의 의미, 자식 노드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셋이잖아요. 아니요, 요거는 꼭 그 셋이건 아니건 그 저기 그 어텐션을 갖다가 일단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네네네. 뭐 셋이건 아니건 뭐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이나믹 라우팅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일단 설명을 하는 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그 딥셋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그러면 우리가 셋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 간의 디펜던시를 반영을 하는 이제 그러한 퍼미테이션 인베리언트한 모듈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좀 어텐션의 테크닉을 쓰고는 싶은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n 스퀘어의 그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계산량을 좀 줄이면서 어텐션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그 이 permutation invariant neural network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어, 어, 이것도 없어. 그 induced set이라는 게 이제 뭔지 이제 그거를 지금 attention을 먼저 지금 이제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이 inducing point라는 그 개념들을 보통 이제 어디서 우리가 쓰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들 간에 이제 우리가 attention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길이가 n인 경우에 n 스퀘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게 그 계산상의 이제 오버헤드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n보다 훨씬 더 작은 그 포인트만을 생각하고 이제 걔하고의 어텐션만을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이루고 싶은 건데요. 그게 이제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 어텐션에서 이제 inducing 포인트를 갖다가 쓴다는 개념을 사실 이제 이 논문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조금 더 많이 줄임으로써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방법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더 사실은 많이 가져다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이가 n이면 그러니까 n 개의 엘리멘트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어 각각 하나당 n 개를 갖다가 다 봐야 되죠. 어텐션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n 스퀘어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임의의 m 개의 인듀싱 포인트를 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m은 n보다는 훨씬 더 작은 숫자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가운데 레이어에 이제 그 요것이 이제 인듀싱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듀싱 포인트 m 개가 이제 그이 n개와 이제 어텐션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m 곱하기 n만큼만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인듀싱 포인트를 콜이라고 생각하고 뭐 원래 그 x, y 이제 그 어텐션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뭐 어떤 이제 특정한 라우팅 패스들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이 인듀싱 포인트와 원래 그 XY의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또 라우팅 패스를 갖다가 결정하면은 그러면 요거는 뭐 M 곱하기 N이고 다시 또 N 곱하기 N이고 요거를 통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어텐션을 갖다가 어 근사화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냥 그 뉴럴 네트워크의 오토 인코더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도대체 어떤 거를 갖다가 인듀싱 포인트로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그 인듀싱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또 파라미터로 놓고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링을 갖다가 하는데 풀링을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이제 풀링이나 애그리게이션은 뭐 맥시멈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썸을 통해서 에버리징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텐션을 통해서 우리가 풀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디펜던시가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런어블한 어떤 K의 시드 벡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 그 K의 그 시드 벡터를 통해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링을 갖다가 함으로써 그 디펜던시를 반영을 하면서 그 디펜던시를 좀 고려를 하는
그러한 이제 permutation invariant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요. 그 set transformer의 이제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를 보면은 일단 이제 인코더는 뭐 만약에 우리가 computational efficiency를 위해서는 이제 inducing point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 self attention block을 쓰겠지만 만약에 일단은 뭐 computational efficiency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self attention block를 통해서 이제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attention을 통해서 풀링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이 latent 피처를 갖다가 얻고 그거로부터 이제 디코딩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아웃풋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스트럭처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일단 뭐 디테일한 그런 뭐 수학적인 내용들은 사실 뭐 논문에 더 자세하게 써져 있고 이러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된 그러한 그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왜 permutation invariant한지 뭐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 있는데 일단은 뭐 더 자세하게 그렇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혹시 나중에 진짜 permutation invariant한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만은 아마도 뭐 그 외에는 뭐 그다지 이런 테크닉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접하게 될 일은 뭐 없을 수도 있어서 이거 뭐 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언급한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permutation invariant한 모델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꼭 뭐 이 permutation invariant한 모델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델의 어떤 특정한 그 모듈이 permutation invariance가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한 경우에 꼭 set transformer라는 게 있었지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이제 set transformer보다는 이 버트 모델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은 더 대중적이고 이거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요 슬라이드는 그때 예전에 그 제프리 힌튼이 제가 이때는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프리 힌튼이 튜어링상을 갖다가 받고서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수상한 거에 대해서 뭐 이제 톡을 갖다가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참석했던 제가 잘 아는 이제 후배 교수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여기 어, 그 트리플 AI에 가서 지금 제프리 힌튼 톡을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제프리 힌튼이 지금 제 모델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제프리 힌튼의 톡이 마침 또 유튜브에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잠깐 그 장면만 캡처를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캡슐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때 제프리 힌튼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뭔가 어떤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하고는 조금 완전히 조금 다른 형태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슐 네트워크도 약간 다이나믹 라우팅을 이용을 하는 조금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였었는데 제 기억에는 한 4, 5년 정도도 안 된,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나오니까, 제프리 힌튼이 제안한 모델이네. 그래서, 그 트렌드를 맨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또 한 1, 2년은 막 캡슐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를 하는 듯 하다가 한 2, 3년 지나서는 흐지부지 되고 지금은 뭐 거의 아무도. 그래서 한때는 제가 뭐 캡슐 네트워크가 또 뭔지도 막 뭐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완전히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진 또 이게 어떤 특정한 모델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프리 힌튼이 자기도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나서는 계속 이게 또 자꾸 자꾸 바뀝니다. 네.
근데 지금 별로.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대중적인 우리가 버트 모델을 이제 뭐 이 버트라는 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대략 이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그리고 이제 BERT는 뭐 약자인데 이게 이제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에서 BERT를 따져서 이제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인코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디든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인코더 중에 유명한 인코더가 엘모라고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버트보다는 엘모를 더 좋아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엘모는 바이 디렉션이 아니라요. 유니 디렉션이에요. 그리고 아마 얘는 RNN을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인코더인데 엘모가 뭐의 약자였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모델이 이름이 엘모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서 그래? 그럼 엘모 뭐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충 두드려 맞춰 보니까 버트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래. 그리고 워낙 버트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고 하다 보니까 사람 뭐 입에도 잘 쉽게 기억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버트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버트가 나오기 전에 어, 이 유니디렉셔널한 그 모델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였었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초창기에 그 GPT는 이제 디코더만 있는 거죠. GPT나 엘모 같은 경우는 또 보통 이제 유니디렉셔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RNN처럼 그냥 left to right에 또는 뭐 right to left 이 한쪽에 이제 이 디렉션으로서만 이제 모델링을 갖다가 하는데 사실 뭐 그러면은 이제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은 랭귀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디렉셔널로 레프트 라이트로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그럼 만약에 세 번째 나타나는 단어는 오로지 그 컨텍스트가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만 가지고 그 컨텍스트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올 단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그러면은 I went to the bank to deposit money 라고 해서 그럼 사실 이제 이 bank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얘가 그냥 I went to the 그것만 가지고 bank의 컨텍스트를 다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bank는 은행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강가의 그 언덕을 bank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뱅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은행이라는 컨텍스트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봐야 되거든요. To deposit money. 그러니까 이 양쪽의 거를 다 고려를 해야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보통은 랭귀지에서는. 근데 이제 한쪽만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을 때들도 있지만 항상 또 한쪽으로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니디렉셔널한 모델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ambiguity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버트는 특히 bidirectional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거였고 동시에 left, right, right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동시에 이제 우리가 그 컨텍스트를 다 학습을 갖다가 하려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기존에는 그러면 뭐 바이디렉셔널이 없었냐, 뭐 RNN도 바이디렉셔널이 있었지만은 이제 거기에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버트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끔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썼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에 어떤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unlabeled text corpus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갖다가 시킵니다. 있죠? 뭐 그렇게 massive한 unlabeled text corpus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얻을 수 있고요. 뭐 이거를 우리가 레이블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unlabeled text corpus를 가지고 이제 일단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건지. 네. 중요한 거는 뭐냐? 수많은 massive한 텍스트로부터 우리가 그 텍스트의 representation을 갖다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 어떤 general한 language representation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unsupervised task로서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상당히 computationally는 이제 expensive한 거고요. 그렇지만 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pre-training은. 자, fine tuning은 이제 뭐 그러니까 pre-training은 그냥 그 구글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fine tuning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small labeled dataset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잘 pre-trained 된 BERT를 가져다가 여러분이 이제 적절하게 small labeled dataset을 가지고 fine tuning을 해서 잘 쓰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좀 더 훨씬 빠르고 effective 하고요. 네. 자, pre-training은 unlabeled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요. fine-tuning은 labeled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물론 뭐 pre-training도 뭐 massive한 labeled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뭐 그거를 쓰는 게 좋겠지만은 이제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크롤링을 갖다가 해갖고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무슨 태스크인지도 모르는데 뭐 우리가 어떤 태스크에 사용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language representation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버트를 보신 적이 있는 분 혹시 버트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엘모가 뭐의 약자인지 어느 한 분이 올려주셨네요. 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 네, 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 자, 그럼 이제 버트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은 어떤 이제 랭귀지 모델 그리고 버트는 이제 그냥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디코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representation learning 학습이고요. 트레이닝을 하는 스트래티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다그 masked language model이라는 이제 스트래티지고 이제 이게 뭐 어떤 이제 중요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할 테고 그다음에 이제 next sequence prediction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의 그 어떤 sentence가 있을 때 next sentence prediction이죠. 두 개의 그러니까 하나의 sentence가 주어지고 또 다른 하나의 sentence가 주어졌을 때 그냥 이제 주어진 sentence가 첫 번째 sentence 다음에 관련 있게 나타나는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binary decision을 이제 내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요 두 가지 MLM하고 NSP 뭐 한번 이제 이게 어떤 건지는 이제 한번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텍스트 데이터는 일단은 이 각각의 임베딩을 하고 단어들을 임베딩하고 포지션 임베딩 한 거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토큰 임베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요. 일단 인풋이 이제 이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참 하나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my dog is cute. 그다음에 he likes play something 이제 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SEP는 그냥 separation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장과 문장을 뭐 separate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이 learnable한 이제 클래스 토큰을 갖다가 하나 둡니다. 그래서 항상 그 클래스 토큰은 이제
이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 클래스 토큰을 두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토커나이즈 돼서 이제 그 이제 토큰 임베딩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각각의 그 단어들을 토커나이즈 해서 이제 임베딩 시킨 결과고요. 포지션 임베딩은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한 거 말 그대로 그 각각의 그 포지션, 뭐 이거는 뭐 사이누소이드 포지션 임베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쓰는 이제 롭이라는 뭐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을 할 수도 있고, 뭐가 됐건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세그멘트 임베딩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센텐스고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센텐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센텐스에 관련된 거는 다 똑같이 임베딩 벡터가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두 개의 이 센텐스가 바로 이제 뭐 관련이 있어서 연이어서 나오는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나중에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임베딩 벡터가 이제 다 더해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풋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벌트도 이제 뭐 이제 옛날 모델이기는 하죠. 지금 뭐 이게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2025년도면 뭐 거의 한 7년 전 모델이니까 이것도 예전이지만 이제 벌트를 기준으로 그 이전 모델들을 봤을 때는 보통 다 이제 오토리그레시브한 랭귀지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제너레이트 되고 계속 이제 넥스트 워드가 뭔지를 갖다가 이제 예측하는 문제로 보통 이제 포뮬레이트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센텐스가 있으면 단어 하나 다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러스가 계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모델을 갖다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레이어들이 쭉쭉쭉 가다가 보면은 어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매번 모든 단어를 다 넥스트 워드들을 다 차례대로 프레딕트를 갖다가 하려면은 이제 뭐 C self라는 이제 그 현상이 있는데 멀티레이어 컨텍스트에서는 이 다른 단어들로부터 사실은 그 단어에 대한 힌트들이 막 주어져서 이게 제대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든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프레딕트를 하는 형태로 트레이닝하는 게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버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아이디어를 썼는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인풋 토큰에 한 뭐 10%면 15% 정도는 다 이제 블랭크로 미싱된 걸 블랭크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블랭크 위치에 있는 애를 갖다가 이제 프레딕트 하는 문제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하게 한 15%씩 블랭크를 시키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see itself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마스크드 된 그 토큰을 갖다가 예측을 하게끔 모델은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풋이 the man went to the 뭐 무슨 뭐 스토어에 갔겠죠. 근데 이제 그 스토어 앞에 있는 단어를 이제 마스킹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레이블은 뭐냐? 그 마스크 스킨 그거의 레이블은 이제 grocery.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문장은 the man went to the grocery store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grocery를 갖다가 이제 마스킹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target은 이제 grocery가 되고 input the man went to the store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grocery를 갖다가 예측하는 이제 문제로 우리가 이제 포뮬레이션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unlabeled 텍스트 코퍼스밖에는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쓸지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냥 수많은 텍스트만 잔뜩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그럼 저 그로서리라는 마스켓 그로서리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은 그 언스퍼바이드의 러닝을 통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 이제 이거는 슈퍼바이즈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아, 타겟은 네네네. 그로서리라고 주어졌으니까. 아, 네, 일단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unsupervised지만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supervised 문제로 이렇게 바꾼 거죠. 네네. 음.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근데 버튼은 이제 인코더밖에는 없는데 그럼 또 인코더 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 목적은 인코더를 학습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인코더를 학습을 하는데 주어진 거는 그냥 텍스트 코퍼스밖에는 없고. 우리가 이제 그럼 이렇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 학습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인코더만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이거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주어진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고 우리가 원하는 골도 명확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프로치를 갖다가 택해야 되는지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이런 게 신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저는 그냥 베이스라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처음 생각하는 게 어쩌면 이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죠. 이제 그것보다는 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바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뭐를 바꿔야 되느냐. 트랜스포머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코더, 디코더 있고 그냥 프레딕션을 하는데 뭐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하지?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트리비얼하지는 않거든요. 예, 한 10분간 잠깐 쉬는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트랜스포머 가지고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까? 네, 10분간 브레이크를 가지고 9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들 좀 생각들 조금 해보셨나요? 자, 한번 이제 마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시만요. 네. 일단 지금 제가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은 그 매 문장마다 대략 한 15%의 단어들을 마스크 토큰으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건 뭐 이제 랜덤하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포뮬레이트 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주어진 그러니까 센텐스에서 그 마스크드 토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예측하는 이제 문제로 포뮬레이트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인풋 센텐스가 이제 들어갔죠. 여기에 보면은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the man went to the mask store가 되죠. 근데 여기서 the man went to the mask store가 들어가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쳐서 임베딩 된 시퀀스가 나오고 그 위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단어들의 어떤 probability로 이제 변환이 되고 뭐 loss는 이제 그 masked 된 토큰에 대한 그 prediction 에러만 이제 loss에 이제 고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asked Language 모델은 그렇고, 그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거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쓰고 있지만은 그냥 질문하면 뭐 답하고 이제 그런 게 Natural Language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건 이제 Question Answer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 답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질문 다음에 이제 바로 관련 있게 이제 나오는 센텐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센텐스를 줬을 때 얘네들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센텐스가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서 이제 모델을 갖다가 학습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is next냐 아니면 not next냐 이제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example A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BERT는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로 학습이 프리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은 두 개의 센텐스 A하고 B를 인풋으로 받고요. 아웃풋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센텐스 B가 센텐스 A 다음에 나오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 틀리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example을 보면 A는 센텐스 A는 The man went to the store고요. 센텐스 B는 He bought a gallon of milk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스토어에 가고 그다음에 우유를 하나 샀으니까 그럼 뭐 다음에 나오는 충분히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is next고요. example B를 보면은 sentence A는 the man went to the store고 sentence B는 penguins are flightless birds라고 돼 있죠. 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not next. 또 이제 decision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pair of sentence를 주고 is next인지 not next인지를 갖다가 판단하게끔 하면 이제 이 모델은 어떤 sentence를 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문장이 이제 이렇게 generate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킬 때는 대략 한 50%의 페어는 이제 is next에 관련된 그런 페어고요. 나머지 50%는 그냥 랜덤하게 막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두 개의 문장이 연이어서 나올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러한 태스크로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트랜스포머 다 주어지고 그거 어떻게 학습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느냐는 거죠. 뭐 워드 프레딕션이야 뭐 그거야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뭐 특별히 엑스트라 테크닉이 필요 없지만 우리가 BERT를 가지고 어떻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느냐는 그러니까 인풋은 모델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인풋으로 센텐스 A 그리고 여기 이제 separation 그다음에 B 이제 이렇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모델이 yes or no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모델 안에는 이제 인코더, BERT 인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레이어가 있고 하겠지만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임베딩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그냥 인풋 시퀀스를 임베딩만 하는 거, 인코딩만 하는 겁니다. 인코딩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인코딩 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그 클래스 토큰이 있다고 했었죠. 자, 얘를 통해서 이제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처음에 시작되는 데에다 클래스 토큰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 토큰이 두 개 그 센텐스, 어차피 그 센텐스 A하고 센텐스 B하고의 다 어텐션을 통해서 걔네들의 정보들을 다 서머라이즈해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컨텍스트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코딩이 다 끝나면 그러면은 이제 그 클래스 토큰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클래시파이어의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테크닉을 씁니다.
뭐 아키텍처는 뭐 저는 뭐 잘 기억도 안 나지만은 일단은 뭐 저기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베이스 모델은 뭐 12개 레이어에 뭐 768개 히든 사이즈 12개 어텐션 헤드 뭐 라지 모델은 이제 그거보다 더 많고요. 예. 인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크나이즈 됐고, 세그멘트 임베딩,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 이 세 개가 이제 다 합쳐져서 됐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 처음에 클래스 토큰을 넣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이제 separation 토큰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태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위해서는 시퀀스에 이제 15%의 토큰을 이제 우리가 마스킹을 하고요. 예. 그런데 그냥 마스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테크니컬하게는 그 15%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80%는 마스킹 하고요. 10%는 그냥 랜덤하게 단어를 갖다가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또 나머지 10%는 그냥 바꾸지 않고서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oss는 뭐 cross entropy loss를 쓰고 next sequence prediction은 이제 그 클래스 토큰의 아웃풋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predict를 하는데 이건 뭐 binary classification loss를 씁니다. 그래서 그 loss는 이제 masked language model loss랑 next sequence prediction loss 이제 두 개의 합을 이용해서 total loss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pre-training을 하고요. MLM loss를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그 next word를 갖다가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next word가 아니라 이제 그 masking 된 word를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 예, 이 때문에 이제 그 뭐 저기 해당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고요. 그다음에 NSP 로스는 이제 뭐 여기서 P 해시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모델의 그 predicted probability입니다. is next냐? is next일 그 probability니까요. binary classification loss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 모델을 학습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랭귀지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그 좋은 엔코더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ERT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갖다가 합니다. Massive Text Corpus로부터. 뭐 파인 튜닝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파인 튜닝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뭐 파인 튜닝은 뭐, 이제 뭐 question answering이냐 아니면 뭐 sentiment analysis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sentiment analysis에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싶다 볼트를 예.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BERT 인코더를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텍스트를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그 텍스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라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 토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클래스 토큰도 똑같이 인코더를 거쳐서 같이 들어온 그런 그 인풋 텍스트들과의 셀프 어텐션의 결과가 이제 거기에 다 서머라이즈 돼 있으니까 그 이제 그 클래스 토큰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다가 곱해서 소프트맥스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그 probability가 나올 테고 그래서 그러면 뭐 긍정적인 probability가 높으면 이제 긍정적이다. 반대 네거티브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면 뭐 우리가 클래스 토큰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퀘스천 앤서링이라면은 이거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제가 주로 하는 쪽 분야가 아니라서 저도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퀘스천 앤서링인 경우에 스타트하고 엔드 토큰 이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뭐. 근데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인코더가 하여튼 그 내추럴 랭귀지의 다양한 태스크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파인 튜닝만 약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애초에 잘 프리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 그 만약에 그거를 뭐 사용을 하고자 하면은 그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몇 개의 example을 통해서 상당히 가이드라인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냥 그 파인 튜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버트를 사용을 해서 하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제가 얼핏 만들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버트는 일단 이제 그 아주 딥한 바이디렉셔널 그 모델이고요. 이제 여기서 그 masculine language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됐고 그러한 아이디어가 이 바이디렉셔널하게 이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데 이제 굉장히 기존의 방법보다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것들을 다양한 NLP 태스크에 이제 쉽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상당한 임팩트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인코더에는 BERT, 디코더에는 뭐 GPT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GPT는 뭐 디코더밖에는 없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그럼 GPT 뭐 그 챗GPT는 뭐 인코더는 없느냐? 그 인코더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인코더는 필요한데 그냥 GPT라는 것 자체는 디코딩을 이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가 주 타겟이 돼 있고요. 버트는 이제 인코더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룬 거고,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 좋은 인코더가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코더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사실 저는 뭐 내추럴 랭귀지 전문가도 아니고 버트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제 워낙 뭐 이게 그냥 파퓰러한 모델이고 마침 또 트랜스포머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 일단 버트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나눠준 교재보다 현재 교재가 이게 이제 제가 주말에 사실 조금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냥 예전 그 강의안 보다가 이게 좀 버트하고 비전 트랜스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게 이제 워낙 뭐 요새는 많이 쓰이는 중요한 모델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에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담당 조교분한테 이거 보내줬거든요. 근데 아직 배포가 안 됐나요? 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제가 어젠가 주말에 아마 보내드렸어요. 그 담당자한테. 만약에 지금 없으면은, 보내주겠죠. 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번 주에 그 reinforcement learning 또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이기 때문에 이제 RL 강의안하고 그 업데이트된 트랜스포머 강의안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뭐곧 여러분들한테 갈 겁니다. 혹시 지금 당장 음, 없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전 트랜스포머를 오늘 이제 마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RL을 볼 텐데요. 아래는 또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좀 더 좀 어려워요. 예. 근데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그냥 그 큐러닝 타입, 뭐, 딥큐 네트워크, 뭐,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좀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파트가 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액터 크리틱이나 폴리시 그레디언트 뭐 근데 이제 그런 쪽을 더 지금은 최근에 많이 쓰기는 한데 어 이제 좀 이건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러면은 일단은 그냥 그래도 한 번은 내가 들어본다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거는 뭐 너무 내가 나 혼자만 너무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나 뭐 아마 설명은 좀 더 제가 자세하게 하지만은 특별히 그러면은 뭐 아래를 가르치는데 대학원생은 막 이만큼 내용을 가르치는데 뭐 여러분들은 요만큼만 가르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보더라도 뭐 조금 어려운 파트들이 꽤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배우는데 아니 그렇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다 어렵나요? 근데 안 어려운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은 익숙치 않은 거 배우는데 안 어렵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사실은 저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정상입니다. 자꾸 자꾸 여러 번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만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사실 뭐 강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냥 다른 강의 막 듣는 게 더 낫죠. 그런데 뭐 그래도 뭐 하여튼 그냥 저는 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더라도 아 어려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쉬운 것만 하고 삽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이해하면서 강의는 하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매일 이런 거랑 관련된 것만 생각하고 지금도 이거랑 관련된 일들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서 막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냥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이것만 잠깐 배우는 거라면은 뭐 전혀 익숙치 않은 거를 갖다가 그냥 막 얘기하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런 내용밖에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때까지의 제 경험으로 보면은 물론 어렵고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항상 제일 조금 궁극적으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남고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음,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죠. 네. 이거 뭐 도움도 안 되는 강의 막, 이거 계속 듣고 있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원래 예전에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러니까 듣는 학생들 100%를 만족시키려고 강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그 당시에 제 교육 철학은 10%만 충분히 잘 따라오고 한 10%만 굉장히 열심히 잘 따라오고 좋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굉장한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보통 이제 100%가 90%를 만족을 시키려면은 계속 그 하향 평준화를 갖다가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강의 평가 결과는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제 강의 평가는 그렇게 뭐 대학에서 막 항상 그 아주 상위권에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마 저는 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어렵다고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또 그렇더라도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평가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소수의 매니아들이 항상 존재를 했었습니다.
일단 뭐 어렵더라도 또 좀 보고요. 일단 또 비전 트랜스포머를 또 제가 조금 새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또 막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비전 트랜스포머를 뭐 활용을 해갖고 그 뭐 로봇 이렇게 막 뭔가 물건을 짓는 것들도 어떻게 잘 판단할 수 있고 뭐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그런 연구들이 또 있긴 벌써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쪽은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프로젝트를 할 만한 것들이 있고 조만간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이제 팀도 구성을 하고 한 개의 프로젝트는 이제 새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얘기 듣기에 25개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들은 이제 실습 시간에 이제 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주 토요일에 그 얘기를 들으셨을 테고요. 뭐 그거 다 하고 나면은 뭐 여러분들 꽤 실력자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음. 12월 6일 날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꽤 상당한 실력을 가진 그런 AI 전문가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비전 트랜스포머.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내추럴 랭귀지에서 엄청 이제 막 활약을 하니까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제 이미지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이제 CNN이 엄청난 임팩트를 주고 이제 CNN을 가지고 뭐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딱 옆 동네를 보니까 트랜스포머가 그렇게 좋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우리 이미지 쪽에도 트랜스포머를 좀 가져다가 어떻게 잘할 수 있으면은 야, 트랜스포머가 그렇게 이제 지금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쓰고 싶은데 자, 그럼 이미지에서는 내가 이미지 데이터에는 트랜스포머를 어떤 식으로 쓰면은 좋고 어떠한 베네핏이 있겠느냐.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2021년 이 논문이 이제 그 비전 트랜스포머의 어떤 대표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보면은 이거예요. An image is worth 16 by 16 words. 그래서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이거예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잘게 잘게 패치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는 이러한 패치들의 시퀀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그만한 거.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시퀀스를 다루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미지 한 장은 시퀀스가 아니잖아. 그러면 뭔가 한 장의 이미지를 시퀀스로 만들어서 트랜스포머에다가 집어넣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갖다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지 한 장을 어떻게 우리가 시퀀스로 만드느냐? 뭐 이거는 좀 심플하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드로 쫙 나눠서 그 각각의 이미지 패치들의 시퀀스로. 왜냐면 그것도 좀 말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좀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은 좀 굉장히 더 관련성이 큰 거고 멀리 떨어져 있는 패치는 조금 더 관련성이 좀 떨어져 있는 거고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지 패치의 시퀀스로 이제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트랜스포머가 이제 예전에 그 at the time이라는 거는 이제 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를 얘기합니다. at the time은.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NLP에서 엄청 많이 쓰이면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그냥 NLP에서는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에요. 컴퓨터 비전에서는 CNN이 그러니까 도미네이트한 이제 그런 방법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텐션이라는 아이디어는 뭐 CNN에도 뭐 일부 쓸 수도 있고 RNN에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만 트랜스포머 그냥 완전히 그냥 셀프 어텐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NLP에서처럼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하고 싶은데 과연 이제 그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냥 가장 스탠다드한 트랜스포머를 바로 이미지에 적용을 해서 state of the art 리절트를 CNN 대비 state of the art 리절트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할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풋 이미지의 그 디멘전은 H by W by C 이제 이런 그 텐서로 되죠.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높이가 H고 넓이가 W. 그 다음에 이제 C는 채널이니까 컬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여기는 C는 3이 되는 이제 이러한 텐서 형태로 돼 있죠. 그럼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런 텐서를 인풋으로 받아서 원래 뭐 CNN들이 다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cat인지 dog인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클래스 프레딕션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트랜스포머 같은 거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massive한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을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태스크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CNN도 그 라지 스케일 데이터지만 이 트랜스포머를 프리트레이닝 하는 그러한 정도의 커다란 데이터의 프리트레이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CNN은. 그냥 기껏해야 이미지넷 정도. 그러니까 이미지넷이 대략 한 몇 장 정도가 있느냐 그러면 1밀리언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의 생각은 이미지넷도 되게 커다란 이미지 데이터였죠. 100만 개 정도, 1밀리언 정도요. 아니 뭐 제가 아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잘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풀트레이닝. 그러면 왜 자꾸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더 키워서 엄청나게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거는 이제 그 엄청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뭐 이런 뭐 딥러닝을 뭐 구현하고 이런 데는 아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뭔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서 이렇게 뭔가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사실들을 머릿속에 잘 알고 있어요. 막 뭔가 작은 모델들을 계속 구현하고 개발하는 사람은 사실 방향은 그다지 볼 필요는 없어요. 이 방향이라고 이제 누가 잘 이제 알려주면 그냥 그 방향 쭉 따라가면서 조금씩 프로그레스를 갖다가 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90% 이상의 개발자들은 이 뭐 방향은 별로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일단 방향은 다 정해져 있고 그냥 그 방향에 맞게끔. 90%가 뭡니까? 99%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소수의 1% 그러니까 뭐 1% 아니라 뭐 0.1%, 0.01%의 사람은 그 중요한 방향을 갖다가 볼 줄 알아야지 되거든요. 커다란 방향.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뭐 이제 이런 그 기업으로 치면은 대기업의 총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그 커다란 방향을 그런 사람들이 봐야죠. 그 사람들이 방향을 정해줘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연구도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진짜 뭐 어쩌다가 한 명씩 나오는 그런 대단한 석학들인데 그런 석학들도 진짜 그 방향을 하나를 결정하는 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 생각을 하면서 뭔가가 이제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서 이제 크게 지금 이 트랜스포머를 쓸 때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도 어딘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걸 서머라이즈 해놨는데요. 아마 그게 나오면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키 아이디어는 이미지를 sequence of patch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인풋 이미지예요. 자, 인풋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9개 조각으로 지금 냈죠? 9개 패치로. 그래서 그 패치들의 시퀀스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갖고 이제 다 이렇게 인베딩을 갖다가 시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 클래스 토큰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클래스 토큰을 맨 앞자리에다. 네. 그러면 어, 이 각각의 이제 패치들이 있고요. 맨 앞에는 클래스 토큰, 그리고 이제 그 포지션 임베딩이 이제 같이 다 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0, 1, 2, 3, 4 뭐 이렇게 되는 게 그 포지션 임베딩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니어 프로젝션 된 것들이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연한 색깔. 자, 그게 이제 시퀀스가 인풋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쫙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지금 뭐예요? 인풋이 몇 개입니까? 지금 10개죠? 0부터 9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도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이제 10개 그러면 또 벡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뭐만 쓰느냐? 이 클래스 토큰이 이제 어떻게 인코딩이 됐는지 그것만 사용해요. 얘네들은 사용 안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 클래스 토큰이 모든 애들하고 다 셀프 어텐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를 이제 다 그래서 이제 들어온 인풋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이 클래스 토큰이 이제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만 이제 MLP를 거쳐서 어느 클래스의 프레딕션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BERT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BERT에서 아까 NSP 있죠. Next Sequence Prediction 할 때 맨 앞에 클래스 토큰을 주고 클래스 왜냐하면 BERT라는 거는 이제 그냥 트랜스포머는 인코더기 때문에 그럼 뭐 인코더 아웃풋을 가지고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면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러면 아니 없이도 뭐 꼭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그럼 그냥 여기서 이제 임베딩 된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거쳐서 하느냐. 뭐 그렇게도 꼭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클래스 토큰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아마 버트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지 아마 이 비전 트랜스포머는 버트에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딱 그것만이 방법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클래스 토큰을 사용을 한다는 거고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명확하게 그 클래스 토큰이 트랜스포머 인코딩을 거쳐서 나온 그 결과 걔만 MLP를 통해서 어느 클래스로 가는지를 갖다가 프레딕트를 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뭐 기존의 것하고 똑같은 거를 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패치는 이제 뭐 이렇게 1D 시퀀스로서 이제 그 플래트닝을 하고 스탠다드 트랜스포머가 됐고 뭐 이제 이거 뭐 CNN 백본은 전혀 이제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패치들 간의 스페이셜 릴레이션들은 우리가 그냥 CNN은 사실은 어떤 하드코리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갖고 그 릴레이션을 얻지만은 이거는 그냥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이제 근데 이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알고리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뭔가 어떤 스트레이터지예요.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고요. 일단 알고리즘을 먼저 보시면은 일단 이미지를 패치로 리쉐이핑을 갖다 합니다. 자, 인풋 이미지는 H by W by C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사이즈가 P by P인 패치로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개의 패치가 나옵니다. 즉, N개가 나온다는 거는 H by W를 P 제곱으로 나눈 거겠죠. 그리고 이 패치를 이제 그 시퀀스 벡터로 이제 플래트닝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n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패치의 사이즈는 이제 p by p니까 p 제곱이고 그 다음에 채널까지 해갖고 그거를 몽땅 한쪽 코디네이트에다 다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n by p square times c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flattened patch를 갖다가 이제 그 linear projection matrix E가 곱해지고 그래서 이제 D-dimension 벡터로 변환을 갖다가 해줍니다. 그리고 잠깐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걸 보세요. 자, 그럼 인풋은 H by W by C죠. 자, 그럼 이제 요게 하나의 패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요러한 패치가 요게 이제 n개가 나오는 건데 이제 하나의 패치만 보면은 걔를 갖다 플래티닝을 한 거예요. p 스퀘어 by c로.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런업이란 클래스 토큰을 갖다가 이제 먼저 넣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 토큰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인코딩이 됐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게 이제 어떤 이미지의 representation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포지셔널 임베딩은 당연히 이제 똑같이 포지션 임베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 임베딩 에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토큰은 프로젝션 시키지는 않고요. 나머지 토큰들만 프로젝션을 시키고 그것들을 이제 다 합쳐진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렇게 포지셔널 임베딩 해서 이제 얘네가 통째로 이제 인코더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고, 그러니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거치고 이런 것이 이제 몇 개의 레이어들이 있으니까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쭉 거쳐서 나온 거가 궁극적으로 이제 이 Z L 그러니까 L 마지막 레이어의 G고 그다음에 그 포지션을 보면은 0부터 GL1 뭐 쭉 해서 GL something까지 이제 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클래스 토큰에 해당되는 거는 얘 첫 번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만 이제 그 싱글 리니어 레이어에 들어가서 이제 프레딕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이게 뭐 알고리즘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CNN과 트랜스포머를 비교했을 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어떤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느냐는 그 왜 그 VIT가 실제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트랜스포머가 어떤 면에 있어서 낫고 하냐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이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제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거는 사전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원하는 룰들을 갖다가 어 뭐 정해 놓은 거예요. 일단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룰북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뭔지가 이제 잘 무슨 개념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룰북이 쭉 많을수록 플렉서빌리티는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룰북을 갖다가 이제 그 룰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델에
어떤 식으로 해도 다 이제 조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키텍처를 대부분 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것이 다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커다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는데 locality하고 translation equivariance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차피 이 convolution 커널들이 굉장히 그 작은 사이즈가 쭉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어떤 로컬한 데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피처들을 갖다가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쭉 슬라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translation equivariance는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뭐 맨 위쪽에 나타날 때나 아니면 뭐 아래쪽에 나타날 때나 똑같이 아웃풋도 똑같은 equivariance가 있기 때문에 finally 뭐 어떤 이제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룰이었었고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얘는 이제 하드코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키텍처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CNN은 아예 이제 이러한 룰북을 잘 반영을 한 그런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비전 트랜스포머는 그런 아키텍처의 어떤 룰북을 적용한 게 아니라 거의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굉장히 준 게 별로 없고 그냥 대다수는 거의 다 데이터로부터 그냥 니네가 어텐션을 통해서 그냥 다 학습을 하라는. 그러니까 훨씬 더 모델은 플렉서블 하지만 성능이 좋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당연히 CNN보다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스트롱하면 스트롱할수록 훨씬 더 적은 데이터 갖고 학습이 잘 되는 거고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위크할수록 대신에 훨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매시브 스케일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스포머가 더 파워풀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기는 거예요.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은 걔가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모델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위크하게 줄수록 그 모델은 훨씬 더 플렉서블 하기 때문에 잘만 학습이 되면은 걔가 더 훨씬 더 스트롱한 애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학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꾸자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리그레션을 하는데 그냥 임의의 그러니까 만약에 모델이 그냥 임의의 펑션을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학습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예요? 아, 리니어 모델 하자.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인덕티브 바이어스. 왜냐하면은 그 많은 펑션 중에 우리는 오로지 리니어만 그러니까 리니어는 벌써 우리의 룰북에 들어간 거죠. 리니어. 그러면 그거는 꼭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도 상당히 스트롱한 인덕티브 바이어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뭐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훨씬 더 플렉서블한 모델을 쓰는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신에 적은 데이터지만 이제 우리가 모델에 상당히 자꾸 스트롱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줘서 뭔가 그게 하드코어 아키텍처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이제 점점 더 매시브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시브한 리소스로서 트레이닝이 가능해지면서 모델은 더 이제 그러면은 플렉서블한 모델을 쓰는 게 좋은데 현재는 뭐 트랜스포머가 지금은 이제 가장 대표고요. 뭐 그거보다도 또 이제 뭔가 다른 모델이 또 나오겠죠.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게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를 하고 싶었던 철학적인 부분. 자, 오늘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BIT의 패치 크기가 CNN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CNN에서의 그 커널 사이즈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아마 그것도 뭐 근데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도대체 이미지를 어느 정도 패치 사이즈로 나눌 거냐는 그거는 사실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더 작게 나눌수록 이제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면 이제 또 그것도 또 오버헤드가 되기는 하는데요. 저 정확하게 뭐 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쓰는지는 이제 뭐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이즈가. 근데 아까 아마 이그샘플에서는 16 by 16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 이그샘플인가? 제가 얼핏 아니었네. 예, 한번 그거는 찾아보면은 금방 뭐 대략 많이 쓰는 사이즈를 알 수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아마도 그 이미 그 이제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보다는 좀 더 클 것 같아요. 패치 사이즈.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이거로 그 트랜스포머의 강의는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한 이제 4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